우리 시대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가감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 분석과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두 분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익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하나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도 들어있고 의무에 관한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권리 향유 또는 의무 이행 이것들이 모두 다 중요한 헌법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 가치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본권과 기본권 사이에 충돌 문제, 그리고 기본권과 의무 사이에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가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대표적인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 하급심 판결이 났는데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하루 뒤인 17일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같은 이유로 입대를 하지 않은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그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무죄의 판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만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일제 당시 민족문화수호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성원의 외교활동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서 그 당시에 택시 운전사 그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는 대체 복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뿐더러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영 불응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포함시키는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법치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그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 1조 1항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해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7조 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권리와 자유는 보장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한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죠. 법률로서.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헌법 조항들을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말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 변호사님,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유죄 판결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부산지법의 해당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헌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며 이런 것이 보통 양심적 병역법에서 유죄 판결을 설시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잠시 살펴보면 헌법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법 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남자죠. 국민 중에서 남자에게는
국방의 의무 중에서도 병역 의무를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88조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거나 또는 소집에 거부했을 때 그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입영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유죄, 무죄로 나눠지고 있고 이때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포함이 된다면 이제 무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역 거부 또는 병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정당한 사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부터 먼저. 네,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헌법에 있는 헌법 19조, 20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금 국방의 의무, 지금 헌법 39조 그리고 병역법 88조 이렇게 이루어지는 헌법적인 어떤 의무, 국민의 의무에 대한 가치가 충돌할 때 이거를 양심적 일부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양심의 자유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가 들어간다고 본다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예 인정되지 않는 거죠. 여기 이걸 유죄 판결을 해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규범 조화적인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아예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측면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그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던 광주 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아까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현역 입영에서 제외하고 어떠한 그 대체 복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국민들 간의 실질적인 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정당한 사유 외에 우리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어떤 합헌성에 대해 심사를 할 때 비례 원칙에 대해서도 접근하고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하여 비례 원칙에 대해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형사처벌을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미 상당한 그 분야에서 대체 복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과연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좀 피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어떤 국방력의 손실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위협과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는 구체적인 위험이 충돌하였을 때 어느 그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좀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하급심 판례들이 다수가 지금 무죄를 선고하는 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우리 두 분은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우리 국민들 사이 일각에서는 누구는 군대를 가고 누구는 가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하급심에서도 어떤 판사는 무죄, 어떤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서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제 하급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을 때 해결 방법은 결국은 그러니까 항소 그리고 상고를 통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벌써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병역법 88조 해당 조항입니다.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벌써 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 분이나. 그런데 2015년 다시 또 실형받은 사람이 헌법 소원을 또다시 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세 번째 헌법 결정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 법률가로서 자, 양심적 병역 거부 두 분 다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자, 또 하나 이게 물려 있는 게 뭐냐면 대체복무제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서 대체복무제도 인정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런 논의가 같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입법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4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판결에서도 4인의 대법관 다수 의견은 보충 의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아예 대법원에서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9월부터는 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서 나라에서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거는 이게 과연 대체복무제를 받기 위해서 혹시 사람들이 속이면 어떡하나 내가 이제 병역 의무 이행하고 싶지 않은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자기 종교를 이제 속여가지고 그렇게 대체복무제 심사 통과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게 앞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죠. 대체복무제를 이용할까봐. 그런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서 그 심사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데 대체복무제를 할 수 없는데 종교를 속였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하여서라도 이 대체복무제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2번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도 양심 병역 거부가 위법하다고 여러 번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이 끊임없이 지금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사실 단일 법조항의 해석을 두고 좀 사법 그 해석과 둘러싸서 좀 유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좀 그 입법에서라도 좀 입법적으로 해결될 풀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부분은 병역 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그 집총 의무에 대한 그것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 국가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연이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제도를 볼 때도 이것이 심사의 곤란성이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불가능하지 않고 수십 개의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그 지금 현재에도 뭐 수백 명의 그 병역법 위반으로 이제 그 실형을 살고 있는 어떤 이런 분들이 더 이상은 좀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어떤 우리 대체복무제도를 이제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라고 한다면 만약에 20개월을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제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을 해서 집총을 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컨대 이제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경우 이런 분들도 그런 정도로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양심에 반하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처벌받는다든지 또는 뭐 그 본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때문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검사 내란, 검난입니다. 우리 검찰은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범죄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해서 또 법원의 재판까지 그 공소유지죠. 그걸 모든 과정에 다 검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판결을 통해서 나오는 형벌권, 그 형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검찰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동안의 검찰권 또는 형벌권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수사의 밀행성 또는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두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말을 해오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 조직 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 취업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 라는 취지의 안미영 검사의 폭로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적법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했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 이런 내란 사태, 그래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안팎에서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초유의 어떤 검찰 내란 사태, 검찰총장과 또 일선에 있는 평검사 사이의 어떤 주고받는 공방, 뭐 이걸 바라보는 뭐 두 분의 감회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먼저 신 변호사님. 네.
이 판검사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검찰총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건이 사실 기존에 있었던 뭐 검란이라고 칭하는 그런 사건이랑 달리 전혀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판검사인 안미연 검사가 인터뷰를 2차례 합니다. 2월 달에 한 차례 하고 5월 달에 하는데 이게 2월 달에랑 5월 달에 한 거랑 전혀 성격이 좀 달라서 이제 이것을 큰 이슈를 던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좋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 어떻습니까? 그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수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라는 취지의 또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달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보니 수사 지휘권의 그 적절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뭐 초유의 우리 이제 검찰총장과 일선에 있는 검사, 이렇게 검사 사이에 이런 공방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를 두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대해서 문무일총장과 안미연 검사 그리고 강원랜드 수사단 그 사이에서 오가는 공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들이 이거죠. 권성동 의원, 국회의원 권성동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김우현 반부패부장, 대검이죠.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문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서로 의견이 아마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그 해당 이슈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강원랜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간략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2015년 3월이죠. 그 조사를 통해서 2014년 신규 채용, 그러니까 직원 채용 당시 조직적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2017년 4월경에는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이던 권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때 당시에 청탁자로 좀 지목되었던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은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 운영 심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이때 다시 이제 춘천지검이 사실상 다시 재수사를 착수하게 되고 이때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이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되었던 최흥집 전 사장이나 그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되기까지 하였고요.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월 당시 사건의 주임 검사이던 안미연 검사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하면서 이제 상황이 더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폭로를 말미암아서 이번 이슈의 또 한 축인 강원랜드 수사단이 발족하게 됩니다. 이 수사단이 발족하게 당시 검찰은 대검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에게도 그 일체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찰의 발표가 나중에 여기 지금 우리 오늘 토론의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해 보기로 하고 먼저 자 우리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한번 이거는 결국은 권성동을 소환 조사하려고 하는데 문무일 총장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 당시에 이영주 춘천지검장이라든지 그 안미연 검사는 소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의원의 소환 계획을 보고하게 되자 지금의 문무일 검찰총장이 좀 더 혐의가 분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것이 좀 이제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안미연 검사가 기자회견 했는데 그 내용을 잠시 표현만 본다면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라고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문무일 총장이 이렇게 이제 권 의원, 우리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 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 이것은 또 수사단 조금 전에 말씀 그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발족 전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소환 계획을 이제 보고했던 건 12월 달이고요. 그 수사단이 발족한 것은 올해 2월이니까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뭐 논란되고 있는 그 수사단이 일체 보고도 없이 독립적 수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뭐 이걸 굳이 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요 강원랜드 사건에 있어서 발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뭐 실제로 이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생각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방금 우리 권성동 의원 소환 조사라든지 또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문물총장의 행위가 외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정당 수사권으로 수사 지휘권을 볼 수 있는지 어떤가요? 우리 신 변호사님 먼저. 예.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외압이라는 거는 검찰이 아닌 외부 세력,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 그 정치권에서 검찰에 압력을 넣는 것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바뀌는 거 그거를 외압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외부적인 압력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 지휘라는 그 내부적 지휘 체계를 그렇죠. 이용해서 압력을 가했다. 이걸 줄여가지고 외압이라고 하는 건데, 합쳐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자체는 안미영 검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자면은 이거는 충분히 부당한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거는 한 건이 아니라 아예 안미영 검사가 수사할 당시 4월달에 최초에 이제 불구속 기소했을 때 그때 1차 수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이거 너무 엉성하지 않느냐 재수사를 해라라고 이제 언론도 막 들끓고 하다 보니까 9월달에 재수사를 합니다. 이게 2차 수사라고 볼 수 있고요. 2차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또 증거 목록까지 뭐 빼라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안미영 검사가 2월달에 폭로를 하고 이제 3차 아예 안미영 검사는 주임 검사는 손을 놓고 3차 수사단이 꾸려져서 이제 3차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안미영 검사가 꾸준히 받아왔다. 그래서 이거는 외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외압의 개념 정의는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검사는 단독 관청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개별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 상부의 결재가 없었다고 미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 검사의 어떤 행동 수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다른 검사의 어떤 지휘 내지 지시가 좀 외압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식에서 아마도 외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명문의 규정이 있고 검찰총장이나 그 밖에 뭐 대검의 간부가 법에 따라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이 수사 지휘의 권한을 벗어나는 한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당한 범위 내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안미영 검사 얘기에 따른 문물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에 조사 없이 충분히 소환할 정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추가 조사 없어도 바로 기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현역 의원의 경우 소환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환 조사 정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일반인의 경우에는 좀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그 문물총장이 했다는 말씀에 따른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미리 이제 다른 증거 같은 것도 확보한 다음에 해라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는가라는 뭐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현직 의원을 이제 수시로 소환 조사하는 것은 사실 이제 좀 수사 실무상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효율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한번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1회에 그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좀 한 번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어떤 보완 지시라면 나름대로 수사 지휘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수사 검사는 사람의 일이 다 그렇지만 수사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그 잘못된 점이 많이 보일 수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어떤 부장검사나 차장검사나 아니면 뭐 대검에서 좀 제어하고 적절히 무리한 수사가 되지 않게 불필요한 어떤 인신 구속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당연히 그 상급자로서의 권한 범위 내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 구속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환해라. 그러면 구속을 하지 왜 소환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한 거는 그 배경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 당시부터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우병우 라인 숙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 조직 무소불위 아니냐. 그러면은 너무나 지금 막대한 영향력 행사하는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을 막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시가 국회의원이라고 나왔지 사실은 이건 거의 권성동 의원을 두고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신 변호사님은 다른 어떤 뭐 정치적인 의도가 좀 정책적인 어떤 뭐 검경 수사권 내지는 검찰 내부 개혁 요거와 관련해서 좀 그런 고려가 있었다. 저는 고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권성동 의원 그 당시 법사위원인 그게 특혜가 아니겠는가? 그 특혜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자, 오늘은 검찰 내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제 쟁점이죠. 방금까지는 우리 이제 권성동 의원의 어떤 구속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여했다 말았다. 그것이 외압이다 아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봤는데 또 안미영 검사가 외압이라고 폭로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검의 김우현 반부패 부장과 그리고 최종원 남부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문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신 변호사님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검찰의 그 고위 간부 2명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요? 네, 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과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1차 수사를 아직 수사가 완결되기 전입니다. 이 안미영 검사가 주임 검사로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당시에 최종원 그 당시 춘천지검장이 보고서를 사건 처리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라라고 해서 급하게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서를 직접 당시 검찰총장인 김순환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 다음 날 내려온 안미영 검사가 받은 지시는 이 사건 불구속 기소해라. 그러면 이 사건 종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만 수사해라. 그렇죠. 기소하면은 이제 수사가 이제 기소 다음에는 수사 못하지 않습니까? 기소하라는 얘기는 수사 종결해라. 덮어라. 이런 얘기를 직접 지시한 것은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수사 때, 2차 수사 때 9월 달부터 이제 2차 수사를 하는데 이때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이 그 권성동 의원이랑 통화를 수시로 합니다. 이 수시로 한 통화 목록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지금 수사단에서도 있다고 이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뭐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권남용이다라는 것이 기소 이유였죠. 자,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강원랜드 수사단과 그리고 문무일 총장이 이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그죠? 심의위원회를 이제 뭐 설치를 했고 그다음 또 전문 자문단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우리 수사단하고 이렇게 충돌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강원랜드 수사단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과 최종원 현 서울 남부지검장을 기소해야 된다면서 4월 25일 문무일 총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렇죠.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문 총장이 검찰 자문 기구로 직접 도입한 건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그럼 열어달라 요청하니까 문 총장은 이거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별도의 자문단이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거절한 것이죠. 우리 최근에 이제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가장 비판한 분이 뭐냐면 검찰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왜 또다시 이게 전문 자문단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일을 맡겼느냐 이런 부분을 제일 크게 이제 지금 비판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또 이러한 상황을 또 안미영 검사 왜 여론전으로 갖고 왔느냐 내부적으로 어떤 다른 절차가 있었을 법한데 대놓고 그냥 바로 언론에다가 지금 발표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전체적으로 볼 때 문무일 총장의 행위
이것이 이제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압일 것인지. 예, 일단 수사 지휘권과 관련하여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제 그 내사 결과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상사가 뭐 입건을 유예한다거나 수사가 계속 중인데 수사를 막 좀 방해하는 식으로 중지시키거나 이렇게 돼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되면 이것은 현행법 해성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에게 수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법정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에서 만약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위법한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로 이미 수사는 이제 종결하고 이제 공소 제기에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상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기소 편의주의 뭐 여러 가지를 봐서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춰볼 때 그러한 소추 재량권에 비춰볼 때 좀 위법하다라는 지위 감독이 될 수 있긴 좀 어려운 측면이 많고 다만 그 기소유예 재량권이 있지만 그 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그런 수준에 간다면 이 역시 좀 위법한 수사 지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면 문무일 총장이 수사를 과연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는가라는 점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공소 제기 판단에서 이들을 이제 좀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할지 여부를 이제 총장이 결과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그 수사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전문 자문단이나 그 밖에 어떤 뭐 자문기구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지휘권의 범위 내에서 소추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명의 검사장급을 수사관이 아예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은 뭐 문 총장이 여기다 대고 안 된다라고 거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부라는 방식이 문제인데 이 검찰 내부에서 거부라는 방식을 의사표현하는 방식은 일단 지금은 아니다, 아니면 재검토하자, 아니면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홀딩하는 사건을 계속 홀딩하게 하고 계속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시 수사하게 하고 이런 방식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소하겠다라고 하니까는 기소하지 마라라고 했다면 이제 파장이 더 커졌겠죠. 기소는 안 된다라고 했을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니까 별도 자문단을 꾸려보자라고 했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 이제 거부 딱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본다면은 그렇다 보면은 이 수사 단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던 그걸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그 문무일 총장이 그 강원랜드 수사단에 한 어떤 이 행위들을 놓고 일반적으로 외압인지 적법한 수사지휘권 행사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좀 대체적인 의견이 적법한 수사권 행사라고 보는 게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이라는 대검 예규가 있고 또 하나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는 대검 훈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사 지휘권 행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예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잡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또 훈령 보겠습니다. 특임검사에 대한 지침이죠. 여기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직무와 관련해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임검사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총장이 특임검사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주고 다만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당하거나 위법한 어떤 그 수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뭐 바로잡기 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수사를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 그 강원랜드 수사단의 경우는 이제 특임 검사에 따른 성격을 가지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문 총장이 관여한 것, 요 행위는 전체를 볼 때 요 외교라든지 또는 뭐 훈령에 따라서 본다면은
특별히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최 변호사님? 예, 그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예. 문무일 총장의 그 수사 지휘한 행위의 어떤 양태를 볼 때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 집행과 그다음 개별 검사들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법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수사 지휘권 행사라는 것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처럼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좀 분명한 기준이나 투명한 절차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 그 얘기에 따라서 수사 지휘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것이 예. 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예. 이 수사단 발족 당시부터 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 예. 어떠한 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약속을 한 다음에 뭐 결론을 내려서 이 4월 25일 날 기소 의견으로 올렸더니 이거를 수사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걸 비틀어서 예.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지금 5월 18일 날 자문단이 예. 결정 의견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엄청 지체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시일을 지체하면서 또 자문단의 의견에 따르겠다라는 그렇게 되면은 전혀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기가 했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 그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방금 5월 18일 날 자문단이죠. 자문단 회의가 열렸고 그래서 이제 외압이다라고 해서 직권 남용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의혹을 받았던 우리 김우현 그리고 최종원 두 분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 위원회 결과가. 자, 그렇다면 자 어떻습니까?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문단에서 결정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예. 그 뭐 전문 자문단이든 수사심의위원회든 결정권자는 검찰총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것을 참조하느냐는 또 별도로 다투볼 문제지만 그 자체로는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전문 자문단 다수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10년 이상의 법적 경력자들이 모여서 7분이 이제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절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 수사단이 추천한 인사까지도 그 불기소 의견을 낸 것들이 전해지고 있는 만큼은 법률가의 시각에서는 이 혐의점 자체가 입증하기가 좀 곤란했다는 것을 좀 아무래도 우선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참여한 사람 경력이나 또는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볼 때에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떤가요, 신 변호사님? 예, 이 결정이 나기 전에 그래서 예. 5월 15일 날 예. 이 안미영 검사가 이런 거 사실을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미 수사단도 이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저는 불기소 의견이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면 좀 의문이 든다는 점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신 변호사님 어쨌든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죠. 예, 알겠습니다. 예,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검사 내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문무일 총장의 어떤 발언과 행위가 과연 외압인지 아니면 수사권 행사인지 적정한 수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지금 말씀을 나눠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좀 강원랜드 수사단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 2월 6일 강원랜드 수사단이 발족할 시점에 당시 검찰은 대검 물론 검찰총장에게도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다 끝낸 후에 또 수사심의위원회 점검만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특임 검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문 총장이 수사단에 대해서 좀 수사단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시나 어떤 관여를 했다면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가요?
뭐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부당한 지휘권 행사가 있다고 예. 판단된다면 현행법 규정에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 예. 예,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은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 수사 지휘권인데요. 예,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예. 이 규정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검찰청법상의 검사 이의 제기권이 신설단지는 제법 되었는데 아직까지 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다음 수사 뭐 재배당할 때 불이익을 얻는다거나 인사 승진해서 불이익을 얻는다거나 이런 좀 사실상의 불이익을 염려해서 실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도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검사의 이의 제기가 그 어떤 의무에 가까운 권리가 아닌 어떤 의무에 가까운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청부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부 뭐 또는 이의제기 형태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분한 수사단장이 거부하겠다라는 의견 표현을 장초에 했으나 다시 이제 이거는 법리 검토의 수준이다라고 설득을 하자 그러면은 기다리겠다. 이거 자문단의 의견을 기다리겠다라고 입장을 바꿨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면은 뭐 그 검사장급 2명의 검찰 간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라면 나머지 그 현직 국회의원인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 부분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이 맞는 거 하나로 더 강하게 밀고 나가자. 그게 낫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체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러니까 검찰의 전문 자문단이죠. 자문단은 이제 사실은 우리 두 분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제 이거 이렇게 결정이 남으로써 사실은 문 총장에 대한 외압 의혹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왜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또 전문 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무슨 결정하도록 만들었냐 뭐 이런 건 계속 비판이 있고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두 분 뭐 그 부분 이렇게 이미 있는 위원회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전문단 자문단 만든 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수사심의위원회도 사실 그 공소제기와 관련한 국민의 그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비법률가의 판단을 다수 받게 하는 것이 좀 위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문 자문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심의위원회 기왕 만든 이상 그것이 어떻게 뭐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보지 않고 이번 사안에 갑자기 또 전문 자문단을 만든 것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좀 석연치 않은 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뭐 이 과정 자체도 좀 평소와 좀 달라 보이는데요. 그 대검이 자문단원 후보를 10명 이제 추천하니까 그 수사단에서 5명을 반대하고 또 수사단이 5명을 또 추천하니까 그중에 대검이 2명을 받아들여서 7명의 자문단원이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검찰의 의사결정에서 이런 식의 특이한 그 위원회 내지 자문단을 구성한 사례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인적 구성이 대검에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을 받을 빌미를 제공한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나 전문자문단 같은 예외적 기구는 어디까지나 뭐 그 역할과 범위를 분명히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정권자는 반드시 그 개별 검사 내지 그 상급자 검찰총장 이렇게 이어지는 그 결정한 사람이 책임지는 그 구조는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결정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 이 결정을 할 수 있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에 대해서 나는 수사단의 의견을 따르겠다. 나는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따르겠다. 뭘 계속 따르다 보면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회피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리더십에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랑 이 전문 자문단 이건 굉장히 생소한 말입니다. 이런 용어는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이 직접 결정하는 거지 어디에 의견을 따릅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도입된 배경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면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라도 본인이 뭐 하루라도 검찰총장을 한다면 그 하루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지 다른 데 의사결정을 보낼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은 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뭐 그걸 두고 또
또 다른 뭐 자문단을 할 수 있는 전문 자문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게 석연치 않고 또 본인이 이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에 그런 과정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아주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사실은 몰고 온 안미영 검사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안미영 검사 행동이 어떤 뭐 다른 절차를 거친 게 아니고 우리 기자에 대해서 그냥 기자회견한 형식으로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 뭐 소속 검사장이 어떤 기자회견 하기 전에는 소속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어겼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검사윤리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검사윤리 강령 21조를 보면 외부 기고 또는 발표에 대해 검사가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서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하거나 발표할 때 그럴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안미영 검사는 소속 검사장의 승인 없이 취재 요청서를 기자들한테 보냈고 그래서 언론 보도한 뒤 승인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한 것이 아니고 사후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규정 그대로 놓고 본다면 어떤가요? 우리 뭐 안미영 검사에 대한 징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떨까요? 좀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예, 그 징계라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어떤 쉽고 신속한 어떤 그 절차를 마련하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징계를 통한 수습보단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너무 법률적 얘기만 하니까 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그 소동파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면 그 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을 때 상을 주면 지나치게 인자한 것이다.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벌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정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함이 지나치는 건 괜찮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인자함은 지나쳐도 되고 정의로움은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좀 뭐 인용하고 싶은 그래서 대검 간부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징계를 하지 말자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징계에 해당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미영 검사는 사실 2월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자기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감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벌써 밝혔고 그때 검찰개혁위원회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미영 검사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도 하지 말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달에는 좀 더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미영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나오면서 의정부 지검장이 징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고 자기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근데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징계를 하는 것이 이런 검찰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서 안미영 검사가 희생을 대주면은 오히려 민주화에 그 불을 지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검찰 조직이 드디어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의견이 뭐 징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또 안 하는 게 낫겠다. 또는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뭐 검찰이 좋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검사윤리 강령의 조문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안미영 검사의 어떤 행동과 포섭해 보면은 징계 사유에 해당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불가피합니다만 다만 그 징계의 어떤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참작될 여지는 또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어떤 구속 문제,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검사장 두 분에 대한 기소 여부 어떤 문제였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외압이냐 수사지휘권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로 토론했고 또 쟁점이었습니다. 자, 결론이 났죠. 이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검사장급 두 분 인사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말씀 나눈 대로 불기소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이 결론이 우리 법적으로 볼 때 옳은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수사팀은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부당을 가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피의자인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대장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지금 2년 넘게 끌어왔던 이 지금 대장정이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한 발판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명의 검사장급의 검찰 간부는 불기소하는 것으로 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의문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우리 두 분 지금까지 우리 검찰 내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먼저 해주십시오. 검사를 주인공으로 했던 어느 드라마에서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네. 그 다른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신중해야 하는 거야 라는 대사가 기억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수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뭐 가둘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뭐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신속한 가치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수사 지휘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신속성과 신중함이 조화롭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한 갈등의 한 면모라고 보고, 이 사안에서 누가 반드시 옳고 누가 반드시 틀리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는 또 보다 더 신중하게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접점을 찾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 검찰 조직 민주화는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예, 싶습니다. 검찰의 민주화는 이제 시작되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주제인 검찰 내란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변호사님과 쟁점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또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말씀 감사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원래 블라디미르 레닌이 그의 1917년 저서인 국가와 혁명에서 공산주의의 원칙으로 천명하면서 공산주의권에서 주로 사용해오던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말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즉, 이데올로기를 떠나 생산적 활동을 한 사람만이 합당한 소비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0억. 일반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 이러한 금액을 자신들의 본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또 때로는 별다른 노동 없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4월과 5월의 국회, 무려 42일 동안 계속된 국회 파행. 하지만 지난 4월 20일 294명의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챙겨갔고 처리 법안 한 건도 없이 39일 동안 무려 40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고 또 한 의원은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신의 월급인 세비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비 지급을 금지하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 등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그대로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들의 활동에는 방법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 출석 일수나 제출 법안의 수 등 일정한 수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그만큼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4일 CBS 의뢰를 받아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1.3%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최소한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여야가 이견 없는 민생 법안만큼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분기별로 국회 본회의가 자동 개회되도록 제도화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